경돈 씨가 바라보는 네. 세상 속에서 네.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던져줄 수 있는 아이디어. 가능하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대학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야 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이 직업인 인터뷰 이제 세 번째 게스트까지 모셔왔는데 바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13학번 정경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전형을 무슨 전형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이제 수시 논술 전형으로 갔고요. 정시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입시 볼 때는 수시 반, 정시 반 거의 이 정도 비율로 했어가지고 두 개를 거의 동시에 준비하는 게 대다수였고 그리고 논술도 어차피 수리 논술이라서 그냥 수능 문제를 그냥 논술로 푸는 그 차이 정도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면서 같이 할 수가 있어서 그냥 운 좋게 이렇게 됐습니다. 성대 논술을 운 좋게 붙기란 쉽지가 않은데 사실 논술이 요즘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네. 게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논술을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논술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원래 학원을 다니려고 했었는데 학원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막 또 집도 경기도 쪽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 이제 논술학원이 되게 많았는데 가격도 비싸고 해서 그냥 인강으로 듣고 기출문제 정도만 받아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되게 좋으셨네요. 아, 따로 뭐 수능 성적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뭐 내신 성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수능 성적은 이제 언어 수리, 외국어, 이제 과학탐구 3개 이렇게 있었는데 313, 111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 313, 111. 네. 그러면 공부를 사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게 잘하기까지 물론 머리도 좋았겠지만 뭐 특별한 경험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공부를 하면서 남들과 다른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지. 제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나름 그냥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 여름방학쯤부터 이제 밖에 있는 학원을 다 끊었어요. 끊고 이제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가 되던 시절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인강으로 이제 모든 과목을 다 하니까 학원보다 훨씬 좋은 점이 이제 인강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할 수가 있고 이제 효율이 더 높은데 대신에 이제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많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자신의 성향을 좀 파악하고 학원이 괜찮은지 인강이 괜찮은지를 잘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자기 관리를 따로 네. 뭐 어떤 식으로 하셨었나요? 약간 공부할 때는 목표를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잡진 않았고 그냥 단기 목표를 조금씩 잡았어요. 그냥 뭐 수학도 왜냐면 이과생들이 이제 수학을 많이 하니까 수학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한 3등급 정도 이제 열심히 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2등급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3등급도 이제 77%에서 89%까지가 있는데 대충 한 85%까지는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등급 넘고 그다음에 2등급 절반, 그 다음에 1등급 이렇게 가자라고 천천히 목표를 세웠고 거기에 걸맞게 또 열심히 노력도 했고 일단 저는 기출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평가원을 한 15년어치를 한 10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10번 정도 풀고 그걸 이제 다 문제하고 답을 외울 때쯤에 사설 모의고사로 넘어가고 그것도 이제 다 풀 때쯤이니까 수능이 딱 다가오더라고요. 재수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다 푸니까 이제는 수능 시험장에서도 90% 정도는 내가 대부분 아는 문제일 거고 한 10% 정도는 그날 운이 좋으면 풀고 운이 나쁘면 못 풀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똑같이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것 같네요. 제 기억에는. 아니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15년치를 풀었다는 거는 거의 수능 시작하자마자 그 해년 거부터 수능 풀었다는 거 아닌가요? 거의 90 몇 년도 그때부터 그냥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을 때까지 풀었죠. 왜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너무 많은데 대부분 다 기출 문제를 조금씩 꼬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들이라서 그냥 제일 다듬어진 문제가 이제 수능하고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위주로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게 네. 이제 직업으로 좀 넘어가서 네. 지금 변리사 시험에 또 합격을 해서 네. 이번에 연수원을 갔다 왔잖아요. 불과 지금 며칠 전에 연수원에 네. 교육을 받고 네. 막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 변리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변호사 하면 대충 알 거예요. 그냥 법정 나가서 이제 피고나 원고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법률 지식이 없으니까 판사한테 변론을 못 하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도와주는 역할인데, 저희는 그냥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특허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허나 상표, 디자인 뭐 이런 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대부분 등록받기도 힘들고 엄청 기술이 고도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도 혼자 해결하기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희가 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들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특허, 상표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걸 또 하는데, 디자인을 또 보호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을 전부 다 이제 출원해서 등록까지, 그리고 이제 혹시 뒤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 대리를 해서 같이 싸워주는 역할, 그 정도까지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변리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네.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아, 변리사를 이제 등록이 될 때까지요? 네. 일단은 이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고, 그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제가 얼마 전까지 갔다 왔더니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연수원을 거치고 실제 이제 업계에 나가서 6개월 정도 실무 수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라이센스가 정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아까 1차, 2차 시험을 봤다고 네, 그랬는데 그럼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변리사 부분은? 아, 저희 이제 1차 시험이 법 과목하고 과학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법은 이제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총 8과목을 보거든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많이 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제 자연과학 그쪽 물화생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이제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학생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분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데 많이 애도 먹고 했는데, 결국 인강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계속 기출문제 풀고 또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이러면서 그냥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2차 과목이 제일 어렵죠, 사실. 2차 과목은 이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한 과목이 있는데 이제 19개의 과목이 있어요. 공학 과목이에요, 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연력학이라는 과목을, 왜냐면 기계공학과니까 연력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총 4개를 한 과목당 2시간씩 논술형으로 시험 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어렵고 맨날 까먹으니까 이제 줄글 쓰기도 힘들고 이랬던 적이 많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 고등학교 때부터 인강형 인간이었네요. 아, 그쵸. 저는 이제 혼자서 좀 인강 들으면서 이제 막 멈추면서 배속 조절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가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좀 지루한 얘기도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계속 설명해 줄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스킵을 하고 그냥 잘 모르는 걸 2번 듣고, 이런 게 저는 되게 편해가지고 오히려 현강보다는 항상 인강을 좀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변리사 시험 공부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 자연 계열 쪽에 특화되어 있는 직업군이네요, 변리사는. 그쵸. 이제 대부분 이제 합격자 나중에 끝나고 나면 평균 분포가 나오는데, 뭐 이제 뭐 법학, 어문계열, 뭐 기계, 전자, 화학 뭐 이렇게 해서 다 분야별로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요. 근데 문과분들이 붙는 퍼센트가 거의 한 2~3% 정도고, 나머지 한 97% 정도는 다 이공대생들이.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좀 약간 궁금한 게, 네. 만약에 내가 변리사가 되고 싶다. 네. 지금 고등학생분들 아니면 뭐 학부모님들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분들을 변리사로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변리사를 꿈꾼다라면 네. 어떤 학과를 가는 게 유리합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이제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전학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이게 실제 변리사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파일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자공학 비율이 확실히 많이 높기도 하고, 이제 기계, 화학이 이제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냥 3가지 과 중에서 아무데나 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저도 아직은 업계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크게는 그 3가지 분야로 돼 있어요, 이 업계 자체가.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과니까 이제 기계 분야로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 일은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그러면 뭐 순수 과학 쪽에 해당하는 학과는 많죠. 이제 물리학과도 있고 뭐 화학과도 있고 생물학과, 뭐 수학과 이런 사람 다 있는데, 대부분 이제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전자나 기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부분 이제 트랙을 가더라고요, 실제 학부에서도. 그리고 화학과 학생들은 진짜 순수 화학을 하고, 생명과학과 친구들도 이제 화학 관련해서 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물리학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사실 저도 기계공학부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 이제 성균관대는 처음에 1학년에 들어가면 이제 공학 계열이라고 이제 학부제로 들어가서 이제 2학년 때 학점으로 잘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과를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도 되게 화학을 좋아했었고 뭐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서 실제 이제 일반 물리, 일반 화학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화학은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고 물리는 열심히 안 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계공학과 가는 게 낫겠다. 왜냐면은 좋아하는 거라고 해도 뭔가 점수가 안 나오면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특별한 기준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왕이면 잘 나오는 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연수원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네. 연수원 속에서 이제 그 변리사 이제 1차, 2차 합격한 사람들 결국에 라이센스 취득한 사람들의 네. 학벌은 네. 어느 정도였나요? 학벌이 대충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1년에 저희가 200명 내외로 합격자가 나오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한 40대 중반 정도 있고 이제 연고대 분들이 한 30명씩 합쳐서 한 60명 해서 총 반 이상이 스카이가 가져가고 나머지 한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뭐 한양대, 성대, 뭐 서강대, 중앙대 이렇게 다 해서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에는 스카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대학 입시 레벨이랑 네. 되게 좀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변리사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정확하게 그 숫자 비율 자체가 학교 순서대로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하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학 계열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라인을 잡고 뭔가 학교 활동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뭐 보고서 활동도 많이 하고 동아리 네. 활동도 많이 하는데 이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연수원에 나온 사람 입장에서 네. 좀 아이디어 같은 거를 던져주면 요즘 이런 거 하면은 괜찮더라, 이런 방향성대로 뭐 연구를 하거나 보고서 뽑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혹시 네. 있을까요? 이제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 그런 스펙을 쌓는 그런 입장에서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환경공학과 출신이면 네. 뭐 미세먼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던져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경돈 씨가 바라보는 네. 세상 속에서 네.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던져줄 수 있는 아이디어. 아이디어. 뭐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컴퓨터 공학과가 많이 올라갔어요. 컴퓨터 공학과가 많이 올라가고 학교 내에서도 대부분 이제 무슨 소프트웨어 중점 대학이라고 해서 막 코딩 교육을 일단 1학년 때부터 의무적으로 막 시키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저는 웬만하면 좀 컴퓨터 쪽에 자기가 재능이 있나? 라는 걸 한 번쯤 탐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공모전이나 아니면 이제 뭐 대학 뭐 회사에서도 주최하는 그런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찾아봐서라도 이렇게 가능하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조금 뭐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아이템을 가져온다면 네. 대학들 이제 공학 계열들이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더라도 네. 컴퓨터 코딩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 네. 어찌됐든 간에 그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컴퓨터를 잘 다루고 프로그래밍을 뭔가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학교 활동을 좀 프로그래밍 쪽으로 내가 만약에 공학 계열을 간다라고 했을 때 꼭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런 코딩적인 부분을 좀 네. 만들어 놓으면 네. 나중에 뭐 종합 전형에서 훨씬 유리할 수는 네. 있겠네요. 그쵸. 되게 일단은 좋은 말씀. 네, 지금 저도 사실 컴퓨터가 기계공학과에도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공학과는 설계 실습이라는 거 막 해요. 뭐 연료체 실습, 뭐 진동 실습, 고체역학 실습 이런 거 하는데 모든 게 다 컴퓨터로 분석을 합니다. 컴퓨터로 분석을 하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그 언어도 되게 많아요. 근데 뭐 C 언어, 뭐 파이썬, 매틀랩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다 맥을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코드 네임도 다 비슷하고 해서 그냥 코딩을 잘 짜는 사람이 저희 이제 막 조별 과제를 할 때도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대우를 많이 받고 회사 갈 때까지도 이제 회사에서도 대부분 모든 일을 다 코딩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관심이 있고 약간 흥미가 있다면 컴퓨터 쪽으로 좀 최대한 많이 자기를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할 텐데 네. 그 변리사의 연봉은 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이요. 뭐 이것도 똑같이 제가 아직 회사를 못 들어가서 주워 들은 얘기가 많지만 그냥 뭐 나무 위키 같은데 검색하셔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초봉은 거의 대부분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고 이제 능력에 따라서 연봉 상승률이 달라지긴 한데 조금씩 대부분 금방금방 1,000만 원씩 올랐던 것 같아요. 1년마다. 그래서 이제 1억 가까이까지 금방 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역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갈지 뭐 이제 개업을 해서 대표를 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냥 고용 변리사로 쭉 일을 해도 되고 은행도 갈 수 있고 그냥 일반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사내 변리사로 가서 그냥 특허 업무를 다 담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아직까지는 길이 많습니다. 변리사가. 네. 되게 좋은 직업군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네. 학생분들께 뭐 좀 조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꼭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네. 조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공부할 때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길게는 1년 가까이 되는 장기 레이스인데 중간에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아무리 먹는 거로 채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못 챙기면 중간에 퍼지면은 다시 꼬꾸라집니다, 바닥으로. 그냥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도 먹는 것도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도 잘 하고 틈틈이 뭐 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걷는 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자신에게 한계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도 되게 많잖아요. 특목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고 뭐 전문계 고등학교도 있고 이런데 이게 물론 이제 사회에서는 막 이렇게 딱 계급을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개인 역량이 다르거든요. 거기 있다고 다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뭐 밖에서 보기에 안 좋은 데 있다고 해도 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다 원해서 간 사람도 있고 억지로 간 사람도 있지만 다 자기 한계를 걸고 시작을 하면은 계속 밖에 이제 막 뉴스나 뭐 신문이나 이런 정보 같은 걸 보고 아 일반적으로는 이렇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포기를 막 하게 됩니다. 하나씩 포기를 하니까 근데 막상 자기가 뒤늦게 생각해보면 아 좀 더 노력했으면 더 좋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계속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됐지? 라는 후회가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한계를 가지면. 그러니까 절대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면은 뭐 뭐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군을 선택하고 이제 대학교는 성대 기계공학과를 지금 재학하고 있는 네, 재학하고 있는이 맞나? 네 재학 중입니다. 네. 네, 재학 중인 이제 정경돈 씨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다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여러분들께 더 많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고생했어요. 말을 좀 많이 더듬은 것 같은데. 아니 잘했어.